조선은 23대 임금인 순조가 즉위하던 시점부터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정조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세자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순조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는 순조가 등극하면서 대왕 대비가 되어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어린 순조를 대신해 수렴 청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곧바로 정순왕후는 조정 대신들에게 충성 서약을 받으며 자신을 여군, 여주라 칭하고 입지를 다져갔으며 정조의 친위 부대인 장윤경을 혁파하며 군대를 해산, 승정원과 육조의 업무에 관여하는 규장각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보들로 인해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정조와 대립하는 정적으로 그려지기 일쑤였고, 일각에서는 정순왕후가 악녀라고 평가되는 등 그녀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졌었습니다. 아무튼 정순왕후는 민생 안정을 위해 통치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공노비를 혁파하였으며 권력 욕심을 크게 갖지 않았는데, 그녀는 수렴청정 3년 만에 순조의 친정을 선포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조 집권 시절 여당이었던 시파와 남이는 규장각의 초계문신 제도에 의해 크게 중용받았으나, 이 때문에 정순왕후의 지지 세력이었던 벽파와는 시종일관 대립과 마찰로 당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천주교가 들어오며 남인들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자 정순왕후는 유교적 통치 이념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이유와 함께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남인을 숙청하게 되니 이게 바로 신유 박해인 것입니다. 정조는 천주교의 교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유학을 더욱 갈고 닦으면 금방 잊혀질 학문 정도로만 치부했는데 딱히 말썽을 부리거나 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신해 박해 때 일어났던 윤지충과 권상현의 행보는 벽파의 정치적 선동용으로 좋은 먹잇감이 되어가던 찰나 때마침 이러한 불씨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남인이었던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대표적인 천주교 신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탄압이 심해지자 천주교 서적들과 물품들을 숨기려고 하였는데, 하필이면 정약종이 숨기려고 했던 물품들이 적발되면서 거기에 적힌 무부무군이라는 낙서가 빌미가 되어 천주교는 부모 임금도 없는 폐륜 집단이자 역적 집단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을 비롯해 천주교 신자들은 대대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고문을 받고 유배형에 처해지면서 이를 빌미로 남인들은 대거 숙청당하였습니다. 그 후 정순왕후는 천주교 신자는 인륜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니 마음을 돌이켜 천주교를 버리게 하던지,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하라. 그리고 5집 중에 한 집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연좌제로 전부 처벌하겠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종의 조카 사위였던 황사영이 신유박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적어 청나라 북경에 있는 구배야 주교에게 밀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청나라의 힘으로 조선의 천주교 허용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발각이 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천주교는 조선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를 공부하다 보면 세도정치 파트로 넘어오는 시점부터 과거 붕당끼리 지지고 볶는 시대가 오히려 더 나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조와 정조처럼 왕권이 강한 임금이 왕위에 있을 때는 왕의 권한으로 정치적인 큰 혼란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조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등극하면서 외척 세력들의 왕권을 압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순조의 장인이었던 안동 김씨 가문의 위세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더불어 정조가 유언을 남기며 충신이던 김조순에게 어린 아들을 잘 보살피라 유명을 남기게 되니 김조순을 비롯해 안동 김씨 가문은 순조 때에 이르러 주요 요직을 꿰차게 됩니다. 그러나 김조순이 살아있을 때만큼은 정치적으로 크게 부패하지 않았으나 김조순이 죽고 그의 자식들과 조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도 정치는 순조의 건강이 나빠지며 아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효명세자의 장인이던 풍양 조씨 가문이 등장, 안동 김씨와 함께 조선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조선의 재정을 지탱하던 세 가지는 전정, 군정, 환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정이란 농민은 땅 1결에서 전세 4말과 삼수미 2말, 대동미 12말, 결작 2말을 내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명목의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이 김씨, 저짝에 저 황무지 보이단가? 근데 거가 당신 땅이라는디? 아이고 네네 맞습니다요. 어인일로 그러십니까? 다른 건 아니고 저짝 관련해서도 이제 세금 내면 뒤야. 군정이란 16세에서 60세의 건장한 남성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을 치르는 대신 군포를 납부하여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군포의 부담이 커져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양반이나 노비들은 병역이 면제였던 상황이라 군포를 내지 않아도 되니 일반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빌부터 노비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농민들은 집과 터전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너희가 도망가서 세금을 못 거두니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가들도 군포를 내고, 그리고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된 사람들도 세금 좀 내라고 하고, 그리고 니네 앞으로 가족이나 옆집 사람이 도망가면 니네가 알아서 걷어서 대신 내면 돼야. 환정이란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거나 가난한 농민들에게 미곡을 꾸어주고 추수기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원래의 목적은 빈민의 구제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리대로 이자를 더 회수함에 따라 그 폐단이 가장 심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삥땅 쳐야 되는데 장부는 잘 처리했지? 아이 그러면 입죠. 그냥 마음껏 다 헤쳐드시면 됩니다. 곡식 꾸어간 농민들한테도 좀 더 걷어서 우리가 더 해먹자. 아따 우리 성님 최고요. 조선의 서북지역, 즉 평안도 지방은 조선 내에서도 거의 버려진 지역이었는데, 이는 고려시대부터 일어난 중국, 몽골과의 전쟁은 대부분 이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조선 측 방어 전술은 청야 전술이라 하여 방어 요새를 근방으로 보급이 될 만한 모든 자원은 다 태워서 없애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이로 인해 서북지역은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 전혀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종 때부터는 죄인 가족들 대부분이 서북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곳으로 변질이 되며 이곳을 유배지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이곳 출신이라면 관직에 오르거나 과거를 보는 것에도 차별을 받기도 하였고, 대부분 못 먹고 못 사는 지역 사람들이라 이곳에 임명된 지방 관리들은 툭하면 백성들로부터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힘들게 사는 농민들이 이 사람에게 모여들어 반란에 가담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점차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들이 도망을 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서북지역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와 함께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란이 일어난 지 5개월 만에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고, 광군에게 패배한 반란군 2천여 명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면서 난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영국의 암허스트호가 출몰하며 조선과 직접적으로 교역하길 원했으나 조선은 청의 속국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20년 앞서서 개화의 장을 열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당시 기득권이었던, 그리고 조선을 이끌어가던 양반 가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만 욕심을 냈으며, 이들을 이끌어갈 순조는 권력 투쟁을 뒷짐지고 뒤에서 지켜만 보았던 조선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암군으로 남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